두 소녀가 지쳐 손바느질을 하고 있다. 한 백만장자가 아무 생각 없이 창고를 사다가 그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한다. 권력과 외로움에 길들여진 한 억만장자가 어느 날 문을 열고 9살 딸을 발견한다면 어떨까? 그 딸의 존재조차 몰랐던 딸과 사랑해서는 안 될 여동생이 그 옆에 있는 것을 본다며. 이 이야기는 고아가 된 삶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며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의무가 아닌 용감한 발걸음이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이 보고 계신 곳이 어디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삼거리와 이화로 코너에 있는 창고는 10년 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창문은 깨져 있고 지붕에는 녹슨 홈통이 매달려 있으며 지하실에는 곰팡이와 오래된 기름 냄새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민주는 바로 이곳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페어를 주차장, 카페, 그리고 어쩌면 명품 의류 매장까지 갖춘 트렌디한 사업장으로 탈바꿈시키자. 그는 직접 건물을 살펴보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의 비서이자 변호사가 맡는 일이었지만 이 건물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내부의 으스스한 침묵 때문일 수도 있고, 냄새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불빛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 수 없어서 그럴 수도 있었다. 지하실 문을 열자 그는 무엇이든 보일 거라고 예상했다. 노숙자, 쥐, 마약, 기계 장비의 잔해까지.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기대를 산산이 조각냈다. 방 구석에는 낡은 재단사 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탁자 뒤에는 두 소녀가 서 있었다. 한 명은 나이가 더 많은 9살이었고 검은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고 있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다른 여자아이는 곱슬거리는 밝은 갈색 머리의 끈으로 허리에 곰인형을 묶고 있었다. 그들은 낡은 발로 작동하는 재봉틀 앞에 앉아 여유롭게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민주는 전문가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정밀함을 보여주었다. 누구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지만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언니는 일어서서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우리는 지은과 서연이에요. 세인트 마틴에 있는 핸더슨 부인과 계약서가 있어요. 금요일까지 서류 20장을 제출해야 해요. 주사 바늘이 떨어져서 늦었어요. 계약서. 민주는 눈을 깜빡였다. 두 분 다 자식이세요. 그가 물었다. 우린 돈 벌어요. 직업이잖아요. 엄마가 편찮으셔서 약 사드리려고 돈을 벌고 있어요. 그는 다른 질문을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얼어붙었다. 지은은 어른처럼 행동했다. 묻지도 불평하지도 않고 그저 설명했다. 그리고 어린 서연은 내내 그를 빤히 쳐다보며 눈을 떼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어딘가 익숙한 것이 있었다. 이상하리만치 익숙했다. 민주는 경비원에게 전화했다. 20분 후 소녀들은 건물 밖으로 끌려나갔다. 나이든 소녀는 울지도 않았다. 나가자마자 다시 올게요. 주문을 완료해야 해요 라고 말했다. 그는 말없이 호텔로 향했다. 보통 계약서에 서명하면 만족감을 느꼈다. 또 다른 부동산, 또 다른 투자. 하지만 여기서는 불안감, 남의 자식들, 말도 안 되는 서류, 어떤 계약서, 그리고 뭔가를 놓친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사흘 후, 그들은 돌아왔다. 아침에 관리인이 그를 불렀다. 실례합니다만, 저 여자애들이 또 지하실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어요. 천을 가져왔죠. 민주는 흥분해서 직접 왔지만, 이번에는 소리를 지르지 않고 그냥 서서 지켜보기만 했다.
기계가 다시 돌아가고 있었다. 서연은 혼자 노래를 흥얼거렸다. 지은은 바느질 선들을 꼼꼼히 살폈다. 집에 없니? 그가 물었다. 그래요. 하지만 거긴 추워요. 몸을 따뜻하게 할 수가 없어서 더 힘들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떠나셨습니다. 한 분이 계셨지만 그는 떠나셨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삶이었습니다. 잠시 침묵 후 어머니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입니다. 민준 이상한 아픔을 느꼈다. 소녀의 목소리, 얼굴, 특히 회청색 눈에 자신의 것과 비슷한 무언가가 있었지만 그것은 불가능했다. 그는 할 수 없었다. 당신 어머니의 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는 물었습니다. 김경희. 그 이름이 그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그는 기억해냈다. 12년 전, 교회의 한 섬유 공장. 그가 직접 관리하던 그 근무조는 젊고 재능 있는 재봉사였다. 그녀는 거의 웃지 않았지만 눈빛은 음악 같았다. 그는 갑자기 그녀의 삶에서 사라졌고 그때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다. 로마노프 가문에게 더 이상 시간이 없었다. 그는 이제 생각이 달랐다.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DNA 검사를 요청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다. 영희는 아무 설명도 없이 치료비를 지불했다고 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그는 스스로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 소녀들이 지하실에 머물도록 허락하고 난방기를 설치하고 일반 주사 바늘을 가져다주고 음식을 주문했지만 텁은 잠을 잘 자지 못했다. 그날 밤 그는 지하실로 내려가 구경만 했습니다. 서연은 곰 옆에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고 지은은 창가에 앉아 손가락 없는 장갑을 끼고 손이 얼지 않도록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무섭지 않아요. 그는 물었다. 아니요. 어둠은 어머니와 같아요. 익숙해져야만 해요.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둠 속에 서 있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그저 그와 같은 눈을 가진 여자아이가 다닌 적도 없는 학교의 교복을 바느질하고 있을 뿐이었다.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가슴의 아픔이 느껴졌다. 검사 결과가 나오자 변호사는 조용히 파일을 민준 앞에 내밀며 말했다. 결과는 99.8% 일치합니다. 지은이 당신의 친딸입니다. 그는 서류를 바로 펼치지 않고 이름만 들었다. 지은. 그 줄에는 민준도, 불평도,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진실만이 담겨 있었다. 10년도 더 전에 그는 이해하지도 못하는 여자를 남겨두고 떠났다. 그리고 지금 그의 앞에는 다른 눈과 다른 과거를 가진 아이가 있었다. 타자기 소리가 들리지 않자 영희가 웃으며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했던 게 기억났다. 그냥 시도조차 안 했을 뿐이야.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지. 그리고 나서 전체 근무조가 해고되었고 공장은 합병되었다. 뒤돌아볼 필요도 없이 그의 커리어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냥 시도조차 안 했을 뿐이야.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지. 이제 그에게 이 마른 기계가 아니라 삶에 적용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소녀들이 어머니와 함께 사는 집으로 갔다. 작고 초라한 나무집으로 낡은 형광과 필름으로 덮인 창문이 있었다. 영희다묘를 두른 채 소파에 누워 있었다. 볼은 움푹 꺼져 있었고
눈은 맑았지만 흐릿했다. 지은이 문 앞에서 그를 맞이했다. 감자를 샀어요. 약값은 모자라지만 엄마는 음식도 약이라고 하셨어요. 그는 영희에게 약 한 상자를 주며 의사에게 돈을 지불했다. 그녀는 안도감과 비꼬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드디어 찾았네요. 당신은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말해주지 않았어요? 왜요? 당신은 다르잖아요. 나도요. 물어보기가 두려웠어요. 지은이는 어때? 지금까지 내가 필요 없었잖아. 그가 덧붙였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필요할지도 몰라. 거짓말하지 마. 남든 가든. 저녁에 그는 소녀들을 호텔로 데려가서 테이블에 앉으라고 하고 따뜻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서연은 냅킨을 그렸습니다. 집들이 있었고, 태양이 있었고, 줄기에 거머니라는 이름이 새겨진 나무가 있었다. 지은은 도시 지도를 보며 학교 위치, 병원 위치, 창고 위치를 표시하고 있었다. 마치 수술을 계획하는 듯 모든 것이 펜으로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카드놀이 좋아하세요? 그가 물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지도가 없다면 스스로 지도가 되어야 해요. 그는 자신의 내부에서 무언가가 진동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다. 그의 파트너도, 하버드 교수도, 점점 더 생각나지 않는 그의 아버지도. 그날 밤 늦게 지은이 종이 한 장을 들고 그에게 다가왔다. 여기 우리 계약서가 있습니다. 법적 계약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계약입니다. 정말 돕고 싶다면 규칙을 정하겠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그 목록에는 거짓말하지 말 것, 설명 없이 사라지지 말 것,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말 것, 그리고 서연에게 브로콜리를 먹으라고 강요하지 말 것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는 서명했습니다. 다음 날, 신호가 왔습니다. 이웃 수진 씨가 아동보호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심각하고 아이들은 보살핌을 받지 못하며 위험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집, 지하실, 타자기 앞에 앉아있는 아이들의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민준 씨의 변호사는 그녀가 그 땅을 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집은 그녀의 영역 경계에 있었습니다. 집이 비면 사서 허물고 카페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어 여자예요 라고 비서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민준 씨는 씩 웃었습니다. 내 인생은 그보다 더 끔찍했어. 하지만 이번에는 상어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녀들과 그들을 집어삼키려는 무언가 사이에 벽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는 지은과 서연을 게스트하우스로 데려갔다. 다음 날 아침, 사회복지사가 체포영장을 들고 도착했다. 그는 영희의 상태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 어머니의 임시 양육권 동의서, 그리고 DNA 검사 결과 사본을 들고 그녀를 만났다. 당신이 생물학적으로 아빠인가요? 그녀가 물었다. 네, 아직은 아니지만 계획은 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중에 차 안에서 서연이 물었다. 생물학적으로요. 누군가와 친분 관계를 맺고 그 사람에게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 그가 거울 속에서 그녀를 쳐다본다는 뜻인가요? 그녀는 대답을 기다렸다. 사랑이 더 중요해요.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당신은 이미 우리 중 하나잖아요. 그날 밤, 영희는 그를 초대했습니다. 그는 그녀 옆에 앉았다. 방은 어두웠다. 희미하지만 따뜻한 밤의 불빛만이 마지막 빛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가족이에요. 그녀가 속삭였다. 서연, 둘 다 내 가족이 아니야. 하지만 하나를 데려가면 나머지 하나도 놓치지 마. 약속하다. 그는 천 조각처럼 연약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약속해요. 돈으로도, 행동으로도, 존재로도, 그저 내 옆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채워지는 침묵으로도 약속할게요. 그녀는 잠이 들었고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다. 장례식이 끝난 후 지은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고 울지도 않았다. 단 한 번 물었다. 그럼 왜 떠났어? 그는 멍청해서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기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박수진 커피 갤러리의 주인 수진 씨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에 간섭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옥상을 확장하고 제과 공장을 열고 궁극적으로 3층짜리 주차장을 짓는 것입니다. 유일한 장애물은 영희 씨의 작은 나무집입니다. 그녀의 밭 사이에 고철 조각처럼 서 있습니다. 주인이 세상을 떠난 지금 그 집은 옮겨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가 뉴스에서만 봤던 민준이 그곳을 청소하고 있었다. 억만장자였고 모든 것을 이익으로 바꾸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고아들을 돌보고 그들의 집을 리노베이션하고 있었다. 그 소녀들은 거기서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녀가 현장 조사관에게 말했다. 전기도 없고 제대로 된 난방도 없었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셨고요. 동네 이웃이 밤에 그 아이들 중 한 명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 모두 정신적 충격을 받았어요. 돌봄이 필요해요. 그녀는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진실도 거의 없었다. 마치 고귀한 체면치레라도 하는 듯 능숙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나타니는 일주일 후입니다. 생활 환경 점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임시 보호 조치도 고려 중입니다. 두 소녀는 위탁가정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간이 침대를 설치하고 방을 장식하고 아동 심리학에 관한 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부엌에 혼자 앉아 거기에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이를 잠재우는 방법을 몰랐고 하늘이 왜 파란색일까? 곰은 무슨 꿈을 꾸는 걸까?와 같은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지만 배웠습니다. 서연밤에 깨어나 소파 옆 양탄자에 조용히 누워있는 그에게 다가가곤 했습니다. 저는 바로 모퉁이에 있어요. 이렇게 하면 더 차분함을 느껴요. 지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한 번만 말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헤어지는 게 더 나을 거라고 말하더라도 우리는 헤어질 수 없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민준 그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후견인 선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친자 확인 신청을 하고 서연의 입양을 두 번째로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르타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사무실에는 커피와 야망의 향기가 가득했다.
그녀는 마치 승자처럼 그를 맞이했다. 민준 씨, 당신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타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게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만의 양심을 가지고 있죠. 양심은 머핀을 팔지 않아요.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그들을 집으로 데려오려고 노력했어요. 집은 죽었고 집주인도 죽었어. 재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잖아. 딸은 재산이 아니야. 하지만 그 땅은 옳은. 이 대화 이후 그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그는 전직 판사인 가정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집은 지은 씨 명의로 등기되었습니다. 민준의 자선 기금을 통해 미혼모 교육사업기라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토지를 양도하는 것이 공식화되었습니다. 그는 그녀 옆에 앉았다. 방은 어두웠다. 희미하지만 따뜻한 밤의 불빛만이 마지막 빛처럼 빛나고 있었다. 둘 다 가족이에요. 그녀가 속삭였다. 나 둘 다요. 서연은 당신 가족이 아니에요. 하지만 둘 중 하나를 데려가면 나머지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약속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는데 그녀의 손은 야른 천 조각처럼 연약했다. 약속해요. 돈이나 행동, 존재감으로가 아니라 당신이 내 옆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채워지는 침묵으로요. 그녀는 잠이 들었고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다. 장례식이 끝난 후 지은은 오랫동안 울지 않고 침묵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이렇게 물었다. 그럼 왜 떠났어? 그는 멍청해서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기회는 있어요. 하지만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에요. 커피 갤러리 주인 수진 씨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에 간섭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계획에는 옥상을 확장하고 빵집을 열고 결국 3층짜리 주차장을 짓도록 허가를 받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장애물은 영희 씨의 작은 나무집입니다. 그녀의 땅 사이에 고철 조각처럼 서 있는 집입니다. 주인이 세상을 떠난 지금 옮겨야 할 집입니다. 하지만 아직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뉴스에서만 봤던 민준이 정리를 해냈다. 모든 것을 이익으로 바꾸던 억만장자가 이제는 고아들을 돌보고 집을 수리해주는 것이다. 그 소녀들은 거기서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녀가 현장 조사관에게 말했다. 전기도 없고 제대로 된 난방도 없었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셨고요. 동네 이웃이 밤에 그들 중 한 명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 모두 정신적 충격을 받았어요. 돌봐줘야 해요. 그녀의 말은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사실도 아니었다. 마치 고귀한 체면치레라도 하는 듯 능숙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일주일 후 생활환경 점검 일정이 잡혔습니다. 임시 보호 조치가 고려되었고 소녀들은 위탁가정에 배치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침대를 만들고 각자의 방을 마련해주고 아동 심리학 책을 사준 후 부엌에 혼자 앉아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을 재우는 방법도 하늘은 왜 파랗니? 곰은 무슨 꿈을 꾸니? 같은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도 몰랐지만 그는 배우고 있었습니다. 서연밤에 깨어나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소파 옆 카페트에 꼼짝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모퉁이에 있어요. 이렇게 하면 더 차분함을 느껴요. 지은은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그저 한 번만 말했다. 어떤 사람들이 헤어지는 게 더 나을 거라고 말하더라도 우리는 헤어질 수 없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민준 그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후견인 선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친자 확인 신청을 하고 서연의 입양을 두 번째로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르타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사무실에는 커피와 야망의 향기가 가득했다. 그녀는 마치 승자처럼 그를 맞이했다. 민준 씨, 당신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타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킥킥거렸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게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만의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은 머핀을 팔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직접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집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집은 죽었고 집주인도 죽었어. 재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잖아. 딸은 재산이 아니야. 하지만 그 땅은 옳은. 이 대화를 통해 그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그는 전직 판사 출신의 가정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집은 지은 씨 명의로 등기되었습니다. 민준의 자선 기금을 통해 그 땅은 사회 프로그램인 미혼모 교육사업대 기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영희가 생전에 어떤 약속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죽을 경우 근처에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후견인이 있다면 집은 딸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수지는 그를 부패 혐의로 고소하고 이에 상충을 언급하며 항소하려 했지만 그녀에게는 진실도 사회의 공감도 없었습니다. 지은 지역 신문에서 민준이 죽은 재단사의 집을 구해 어머니 지원센터로 만들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 신문을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기사를 오려 접어 중요한 서랍에 넣었습니다. 2주 후 공식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준은 두 소녀가 입양될 때까지 두 소녀의 보호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조건은 영주권, 훈련, 그리고 심리적 지원이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삶을 위한 계약서처럼 서류에 서명했다. 저녁 무렵, 그들은 새 집에 앉아 있었다. 서연은 분필로 벽에 그림을 그렸고 지은은 책을 읽었다. 민준은 그들을 바라보며 문득 자신이 의미 있는 침묵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지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속삭였다.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알아?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곁에 있는 게 제일 어려운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당신이 노력하고 있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가끔은 조금 무서웠지만.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껴안았다. 어색하고 조금 뻣뻣했지만 그녀는 그를 밀어내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그가 현관으로 나가자 서연이 그에게 다가와서 몸을 바짝 붙이고 물었다. 내가 더 이상 당신 것이 아니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 곁에 있을 건가요? 물론이죠.
그럼 계약서도 작성할게요. 그는 웃었다. 그곳의 환경은 어떤가요? 내가 장난치더라도 그냥 너 자신이 되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는 창고 개조 프로젝트를 마감하고 대신 영희센터를 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지하실에서 바느질하는 아이들처럼 바느질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가진 여성으로서 따뜻함, 음식, 바느질 작업장, 그리고 존중을 받으며 바느질을 할 것입니다. 그가 기자회견에서 이 사실을 발표했을 때 기자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건 자선이고 구원입니다. 방 안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이 말을 큰 소리로 했고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아침은 블랙커피, 자문가들의 세 통의 메시지, 그리고 주식 목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빠, 제 양말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아침은 걸으셔도 돼요? 하지만 사탕은 꼭 드셔야 해요. 말도 안 되고, 시끄럽고, 피곤하고, 참을 수 없을 만큼 중요했다. 그는 요리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먼저 토스터를 태워버렸고, 그 다음 소금 없이 파스타를 삶았다. 처음에는 지은이가 침묵했지만 곧 일어나 채소를 자르기 시작했다. 아무 말도 없이 차분하게. 서연이 그의 옆에 앉아 눈이 달린 당근을 그렸다. 이게 바로 너야. 내가 노력하면? 봐. 내 눈썹은 파슬리로 만들어졌잖아. 그는 평소보다 늦게 출근해서 4시간 이상 머물지 않고 부하 직원들에게 점점 더 많은 업무를 위임했다. 그의 마음은 치약에 대해 논쟁하는 목소리에 잠겨 있었다. 영희센터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낡은 창고의 지붕이 새로 덮이고 창문은 이중창으로 교체됩니다. 건축가들은 작업실, 즉 어머니와 아이방, 놀이방, 교실 등을 구상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쉼터나 공장이 아니라 선택의 공간입니다. 여기서는 여성들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존재가 될 것이고, 아이들은 장애물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제공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라고 그는 건축가들에게 설명했다. 지은은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바느질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 공간은 큰 힘이 됩니다. 서열 로고를 그렸습니다. 집, 나무, 그리고 실로 연결된 두 인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아이처럼 조금 더 작았지만 실은 똑같았고 차이가 없었습니다. 엄마와 여자아이, 또는 여자아이와 아빠, 혹은 함께 있고 싶은 누구든 그런 다음 민주는 그 스케치를 디자이너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센터 로고가 탄생했습니다. 법적 절차는 더뎠습니다. 지은의 친자 확인은 완료되었고 검사 결과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서연의 경우는 더 복잡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기록도 없고 정확한 출생 증명서조차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영희의 위임장과 이웃들의 증언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잠들었을 때 지은이 그를 찾아왔다. 만약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떠나지 않을 거야. 영상입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내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난 방법을 찾을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해. 난 묻지 않을 거야. 하지만 서연이는 감당할 수 없어. 그는 이해했다. 지은이 묻고 있는 것이었다. 다만 눈물도, 말도 없이
그저 책임을 전가할 뿐이었다. 바로 그날, 그는 섬세한 입양 소송으로 유명한 가정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다. 진술서, 설명, 그리고 서류를 수집하는 기나긴 과정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종이 한 장 한 장은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센터 개소식에 왔습니다. 전직 공장 노동자, 미혼모, 자원봉사자, 기자들이었습니다. 민주는 처음으로 정장이 아닌 짙은 터틀넥을 입고 두 소녀 옆에 섰습니다. 그는 연설문을 낭독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옷을 만드는 일만 한 게 아닌 다른 일도 했던 여성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투리로 고통과 걱정으로 삶을 꿰매어냈습니다. 오늘날 흔히 간과되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아이들은 곁에 있을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나중에도 영원히도 말입니다. 박수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매우 진실했다. 행사가 끝난 후 서연은 그에게 소포를 건넸다. 이건 선물이에요. 그는 상자를 열어 손으로 꿰맨 베갯잎을 발견했다. 구석에는 닭발을 위해 당신이 곁에 있어주셨기에 라는 문구가 수놓아져 있었다. 저녁에 그는 소녀들과 함께 현관에 앉았습니다. 지은은 버린 왕자를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서연은 행성을 그려보려고 했습니다. 왕자는 왜 장미를 가지고 있나요? 그녀가 물었다. 그가 그녀를 선택했기 때문이죠. 민준이 대답했다. 그럼 당신은 우리의 왕자군요. 서연이 말했다. 그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정원사가 되는 법을 배우는 사람에 더 가까워요. 가장 중요한 건 물 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지은이 진지하게 덧붙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꼭 기억할게요. 그때 전화가 울렸다. 법원. 최종 입양 심리. 그는 심리평가서와 학교 보고서를 제출하고 소득 안정성을 확인하고 서면 추천서를 받아야 했다. 그는 밤새 신문을 읽으며 깨달았다. 전에는 수백만 달러짜리 계약서를 읽지도 않고 서명했지만 이제는 모든 줄을 다시 읽었다. 이건 계약서가 아니라 삶이었기 때문이다. 재판 전날, 지은은 상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그 정장이야. 회의에 꼭 입어야 해. 그는 그것을 열었다. 짙은 회색 재킷이었는데 약간 거칠고 포인트가 있었다. 안에는 넥타이가 들어있었는데 특별한 넥타이였다. 서울과 내가 해냈어요. 무엇으로부터? 엄마의 치마, 준호의 셔츠, 엄마의 남편, 우리의 양아버지, 그리고 엄마가 지하실에 남겨둔 낡은 옷 조각. 그는 직물을 만졌습니다. 울퉁불퉁했지만 따뜻했고 그들이 공유했던 삶처럼 손으로 꿰맨 것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모두 함께해요. 지은이 말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고 그저 그들을 껴안으며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역할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의 선택입니다. 재판은 작은 방에서 진행되었다. 반짝반짝 빛나는 날카로운 플라스틱 의자들, 종이와 커피 냄새가 진동했다. 판사는 탁자에 앉아 있었는데 무표정한 얼굴에 약간 아이러니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그리고 민준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핵심은 아니었다. 민준의 왼쪽에는 두 소녀가 앉아 있었다. 지은은 짙은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닦고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은 직접 그린 그림이 있는 스트레이트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리본이 달린 테디베어를 들고 있었다. 민준은 그들이 직접 만든 정장과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넥타이는 영희의 드레스, 준호의 셔츠, 그리고 첫 사업 파트너십에서 사용했던 천으로 만든 것이었다. 판사가 당신은 이 아이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신문에서 그 내용을 읽지 않았습니다. 준비됐어요. 의무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아, 내가 공식적으로 민 씨의 딸이 되었다는 걸 알고 있니? 나는 되지 않는다. 오랫동안 그의 딸이었어. 이제 다들 알게 됐을 뿐이야. 서연아, 너는 어때? 소녀는 일어서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갑자기 자신 있게 말했다. 내가 버릇없이 굴어도 그는 이미 우리를 사랑해. 그건 그가 우리 딸이라는 뜻이야. 마치 설탕 없는 차처럼. 익숙해지면 다른 건 필요 없어. 청중은 웃음을 참았고 판사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들이 준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선택을 했다는 걸 알겠는데, 민준 씨, 당신은 불가능한 일을 해냈어요. 그는 그들을 구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과 함께 섰다. 서류에 서명했다. 소녀들은 공식적으로 그의 딸이 되었다. 재판 후 그들은 경비원도 없이, 차도 없이 세 사람만의 길을 걸었다. 지은은 그의 손을 잡았다. 영원히. 그보다 더 오래. 더 길 수 있을까? 기억. 내 기억. 언젠가 내가 떠난다 해도 나는 매 순간을 기억할 거야. 서연 진열장에 멈춰 서서 드레스를 입은 마네킹을 바라보았다. 나중에 고맙다고 말할 누군가를 위해 만들고 싶어. 그래. 커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할 거야. 그럼 뭘 할까? 그는 생각하지 않았다. 답은 바로 떠올랐다. 아빠가 될 거야. 영희센터는 한 달 후 만석으로 문을 열었다. 매일 여성들이 그곳으로 왔습니다. 릴리처럼 지하실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임시보호소나 임시거처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그저 절박한 마음에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느질, 계산, 서류 작성법을 배웠습니다. 아이들은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놀고, 공부하고, 엄마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졌습니다. 한쪽 벽에는 너희가 필요하다. 그것은 너희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자수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새로운 아이들을 위해 엽서를 그렸습니다. 그들은 실로 연결된 집, 태양, 그리고 그림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가족사진이라고 불렀습니다. 지은은 바느질 모임을 이끌며 정밀함과 인내심을 가르치고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바느질은 선택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찢는 것보다 천천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센터가 문을 닫은 후 한 젊은 여성이 아이를 안고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직 익숙하지 않은 듯 머뭇거리며 그를 껴안았다.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는데
오늘과 내일이 있잖아요. 그는 미소 지었다. 여기 있는 사람 중 누구도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그곳에 있는 거예요. 6개월 후, 학교에는 가족의 날이 있었다. 아이들은 각자 가족을 상징하는 무언가를 가져와야 했다. 서연단추가 담긴 병을 가져왔는데 서로 다르고 낡고 밝고 울퉁불퉁했다. 이게 바로 우리야. 우리 각자는 특별하지만 함께라면 드레스를 소중히 간직할 거야. 지은이 선생님께 봉투를 건넸는데 그 안에는 사진이 들어 있었다. 새 손이 그려진 낡은 타자기. 어린 손, 10대 손, 어른 손 이게 우리의 첫 가족이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야. 선생님이 너에게 가족이란 뭐니? 라고 묻자 서연이 먼저 대답했다. 배신당하지 않을 때야. 지은이 덧붙였다. 그리고 그들은 너를 사는 게 아니야. 매일 너를 선택하는 거야. 내가 힘들 때조차도. 저녁에 집에 도착했을 때 지은이 민준에게 와서 상자를 건넸다. 넥타이 또 하나 있어. 그는 상자를 열었다. 따뜻한 색천에 새로운 무늬가 새겨져 있었고 딸이라고 수놓아져 있었다. 이건 1년치 선물이야. 아빠가 된 지 1년이 됐는데 아직 많이 남았어. 몇 개나? 원하는 만큼.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이 되는 걸 멈추지 않는 거야. 그는 한숨을 쉬며 상자를 가슴에 꼭 껴안고는 민준을 꽉 껴안았다. 약속해. 서울의 저녁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친다. 중심가는 분주하다. 여자들은 바느질을 하고 아이들은 웃고 있다. 방 어딘가에 테디베어가 있고 벽에는 넥타이가 걸려 있다. 힘의 부족, 실패, 가족, 즉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가족의 상징이다.